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질투의 끝이라는 마르셀 프루스트가 지은 책입니다. 시대와 문화권, 인종을 초월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떤 기본적인 감정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보면 사랑, 기쁨, 행복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을 해보면 미움, 분노, 슬픔, 우울함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해서 인류가 느끼는 보편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투라는 감정은 보통 사랑하고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질투의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온전하게 쏟아붓는데 그 상대방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보인다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애정을 보이게 되면 이럴 때 불같은 질투의 감정이 솟구치게 됩니다. 이 책 질투의 끝은 이런 질투라는 감정을 아주 섬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한 마르셀 프루스트의 단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단편이 4권이 담겨 있습니다. 이 4편의 단편은 마르셀 프루스트가 25살에 발표한 첫 작품집 쾌락과 나날이라는 작품집에서 뽑아온 건데요. 이 책의 제목인 질투의 끝은 이 4편의 단편 중에 한 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4편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바니아 자작, 발다사르 실방대의 죽음, 그리고 비올랑트 혹은 사교계의 삶, 또 어느 아가씨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투의 끝, 이렇게 4편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4편의 단편들이 공통적으로 제 생각에는 질투라는 어떤 키워드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이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표현된 것도 있고 조금 덜한 것도 있고 그렇고요. 이 질투라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이 4편의 단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사교계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의 저자인 마르셀 프루스트는 1871년 프랑스 파리 근교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이 사교계 생활에 꽤나 심취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꽤 오랫동안 마르셀 프루스트는 사교계나 들락거리고 겉멋만 부리는 댄디다라고,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경멸의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멸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반면에 이게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사교계의 모습이 아주 실감나게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꽤 오랫동안 들락거렸던 사교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애정과 질투의 감정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들에서 묘사되고 있는 질투의 감정들은 보통 사랑이라는 감정하고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의 크기가 강할수록 질투의 크기도 커진 이런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더 사랑할수록 더 강렬한 질투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을 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 질투라는 감정이 사실 또 이렇게 가리고 통제하기가 힘든 감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원초적인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의 그런 감정이라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잘 포장해 보려고 하지만 이 불타는 질투의 감정은 왠지 사람을 좀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 작품 중에서 그런 구절을, 이런 느낌을 표현한 구절을 제가 하나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누군가 그녀의 감각을 흥분시키고 내가 주던 것보다 더 많은 쾌락을 주는 일이 그녀에게 쾌락을 준다는 상황 자체가 무조건 싫어서다. 내가 원하는 바는 누구라도 그녀에게 행복을, 사랑을 주어야지 쾌락은 아니다. 누구라도 그녀에게서 쾌락을 얻고 그녀 또한 쾌락을 얻는다면 나는 질투를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행복한 것도 좋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을 줘도 좋고, 근데 그녀에게 쾌락을 더 주고 나보다도 이런 모습은 난 질투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아주 굉장히 그 본능적인 감정을 과감 없이 그냥 필터링 없이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애써 포장을 해보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진짜 감정은 또 그렇게 마냥 쿨하지만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질투의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질투의 감정이 막 솟아나는 거고, 그녀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처음에는 말을 시작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나의 행복을 위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질투는 그런 면에서 좀 이기적인 감정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편들에서 이렇게 질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교계를 배경으로 한 인간의 어떤 질투라는 감정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항상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책을 다 읽고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곰곰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이 불같은 질투의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종착점, 유일한 해결책은 죽음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질투라는 이 본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질투가 길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인간에게 사랑을 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도 더 특별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투와 죽음에 대한 게 조금 표현되어 있는 이런 구절을 하나 더 읽어드리면, 그는 마음속으로 나의 형제들이라고 되풀이했고 자기 눈동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프랑스와즈에게 향하는 까닭은 오로지 그녀의 뺨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에 머지않아 다치게 될 이미 더 이상 울지 않는 그녀의 눈에 연민이 일었기 때문이라고 되뇌었다. 그는 의사보다, 늙은 친척들보다, 하인들보다 프랑스와즈를 더 많이 사랑하거나 다르게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질투가 끝났다.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공이 지금 죽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이에요. 정말 딱 죽기 직전에 그런 순간에, 근데 이 전까지 프랑스와즈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막 불같은 질투를 일으켰어요. 내가 죽으면 저 프랑스와즈는 또 다른 사람하고 사랑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막 계속 확인도 하려고 하고 집착도 하고 막 질투를 부리고 이야기 내내 그러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이 되니까 주변에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가 죽는다고 자기를 둘러싸고 막 이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쭉 돌아보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저렇게 사랑했던 하고 질투의 대상이었던 프랑스와즈나 저 의사나 친척들이나 하인들이나 다 다를 바가 없구나. 다 나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질투를 해봐야 뭐하겠나, 이제 와서 죽는데, 이런 감정이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같은 질투가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이 막 꺼져갈 때에야 드디어 불같이 타오르던 질투의 감정이 겨우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한때는 생각했던 프랑스와주가 의사나 친척들, 심지어는 하인들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그 어떤 특별함이 사라지는 순간, 죽음의 순간이 질투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분량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고 얇은 책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고요. 사람과 사랑과 질투 그리고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살면서 한 번쯤은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질투의 끝, 마르셀 프루스트 지음. 실바니아 자작 발다사르 실방드의 죽음. 시인들이 말하길 아폴로는 아드메토스의 가축을 돌보았다. 인간들 역시 변장하고 내려와 광인 흉내를 내는 신이다. 에머슨. 알렉스 도련님, 그렇게 울지 마세요. 실바니아 자장님께서 말 한 마리를 주실 텐데요. 큰 말일까, 메포? 그냥 망아지일까? 카르데니오 나리의 말과 같을걸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13살이 되시는 생일인데요. 말이 생긴다는 희망과 함께 13살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흐르는 눈물 너머로 알렉시의 두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발다사르 실방드 삼촌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슬픔이 가시지 않았다. 물론 알렉시는 발다사르 삼촌이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미 몇 번 만났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이전과 달랐다. 발다사르 역시 이미 자신의 병에 대해 전부 알았고 살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까지 알았다. 그렇게 다 알면서도 어떻게 여태까지 슬픔으로 죽거나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지 알렉시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삼촌을 만나는 고통을 감내할 자신이 없었다. 삼촌이 분명 머지않아 닥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얘기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고 필경 쏟아질 눈물을 참을 자신도 없었다. 알렉시가 좋아하는 발다사르는 친척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온유했다. 알렉시는 그의 잿빛 눈동자와 끈빛 콧수염을 좋아했고 더 어릴 때는 즐거움과 은둔의 장소였던 무릎을 좋아했는데 깊고 포근하던 그 무릎은 이제 다가갈 수 없는 성체 혹은 아찔한 회전 목마 같고 신전보다 더 침범하기 힘든 곳이 되었다. 아버지가 늘 입은 어두운 색의 근엄한 옷을 싫어하고 스스로 귀부인처럼 우아하고 왕처럼 찬란한 자태로 말 위에 앉아있는 미래를 꿈꾸던 알렉시에게 발다사르는 가장 숭고한 이상형이었다. 알렉시는 발다사르 삼촌이 미남이고 자신이 삼촌을 닮았음을 알고 있었고 발다사르 삼촌이 지혜롭고 너그러우며 주교나 장군에 맞먹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알렉시를 곁에 두고 발다사르를 자주 흉봤던 터라 그의 결점까지 알고 있었다. 실제로 사촌 장 갈레아스가 돌렸을 때 발다사르가 얼마나 심하게 노여워했는지 파르마 공작이 자기 여동생한테 청혼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그의 두 눈이 허영심 가득한 즐거움으로
얼마나 번뜩였는지. 그것을 감추려는 듯 발다사르는 이를 악물었고 알렉시가 좋아하지 않는 습관대로 얼굴을 찌푸렸다. 또 그의 음악이 별로라고 선언한 루크 레티아에게 얼마나 강한 경멸이 담긴 어조로 말했는지 알렉시는 모두 기억했다. 알렉시의 양치는 아들이 미처 알지 못하던 발다사르의 행동들을 암시하면서 심한 험담을 자주 했다. 하지만 발다사르는 이미 그 모든 결점을 얼굴을 찌푸리는 저속한 표정까지 잃어버렸다. 2년 후에 닥칠 죽음을 앞둔 그는 이제 장 갈레아스가 놀리는 것도, 파르마 공작이 우정을 베푸는 것도,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평가하는 것도 더 이상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알렉시의 눈에는 이전과 똑같이 미남인 삼촌에게 장엄함까지 더해지면서 한층 더 완벽해 보였다. 그렇다. 장엄했고 더 이상 온전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절망에는 불안과 공포가 조금 섞여 있었다. 말들을 매단 마차가 준비된 지 벌써 한참 지났고 어서 출발해야 했다. 알렉시는 마차에 올랐다가 다시 내리더니 가정교사에게 달려가서 조언을 구했다. 말을 시작할 때 얼굴이 벌게했다. 르그랑 선생님, 삼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안다고 알리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으셔야죠. 혹시 삼촌이 먼저 얘기를 꺼내면 어떡하죠?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요? 알렉시가 놀라서 되물었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가능성이었다. 삼촌을 만날 생각을 할 때마다 사제처럼 온화한 어조로 죽음에 대해 말하는 삼촌의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혹시 얘기하시면요? 잘못 아신 거라고 말씀드려야죠. 그러다 눈물이 나오면? 오늘 아침에 이미 너무 많이 우셨으니까 가서 또 울진 않으실 겁니다. 내가 안 울면... 알렉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쳤다. 그랬다가 만일 삼촌이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고, 내가 삼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나왔다. 기다리다 지친 어머니가 데리러 왔다. 마차가 출발했다. 실바니아의 문장이 새겨진 녹색과 백색의 제복을 차려입고 현관에 서 있는 하인에게 짧은 외투를 건네준 알렉시는 어머니와 함께 가만히 선 채 옆방에서 들리는 바이올린 선율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하인이 그들을 실바니아 자작이 자주 머무는 사방이 유리창으로 된 넓은 원형 방으로 안내했다. 들어서면 정면으로 바다가 보이고 고개를 돌리면 잔디밭과 박목장과 숲이 눈에 들어왔다. 제일 안쪽에 고양이 2마리, 장미꽃과 양귀비꽃,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가 놓여 있었다. 알렉시와 어머니는 잠시 기다렸다. 알렉시가 갑자기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입을 맞추려는 줄 알았지만 아이는 어머니의 귀에 입을 대고 조그맣게 물었다. 삼촌은 몇 살이에요? 6월에 36살이 된단다. 알렉시는 어머니에게 삼촌이 36살이 될 때까지 살아 계실까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알렉시는 떨렸다. 하인이 말했다.
자작 나리께서 곧 오십니다. 다시 나간 아이는 곧 자작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공작 2마리와 새끼 사냥 1마리를 방에 들여보냈다. 뒤이어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다시 문이 열렸다. 소리가 날 때마다 쿵쾅대는 심장을 달래야 했던 알렉시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하인일 거야. 그래, 아마 하인일 거야. 하지만 바로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렴 알렉시, 생일 축하한다. 발다사르가 키스를 하자 알렉시는 겁이 났다. 조카의 마음을 눈치챈 발다사르는 마음을 가라앉힐 여유를 주기 위해 아이를 내버려두고 어머니와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발다사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다. 잠시 후 마음이 차분해진 알렉시의 눈에 삼촌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으며 아이의 마음속에는 비극적인 상황임에도 전보다 아주 조금 창백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밝은 얼굴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웅적인 발다사르를 향한 무한한 애정이 샘솟았다. 당장 달려들어 목에 매달리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기력이 쇠한 삼촌이 몸을 지탱하지 못할까봐 용기를 내지 못했다. 자작의 슬프고 부드러운 눈길을 보면서 알렉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